아이고, 세상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이러다 바다로 빠지겠다. 우야노. 칠흑 같은 여름밤, 바닷가 도로 위로 은색 모닝이 미끄러지듯 내리막을 타고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건 빗물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 없었고, 축축한 소금기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냄새가 뒤섞여 차 안을 파고들었죠. 운전석에 앉은 박복심 할머니의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릴 만큼 굳어 있었고, 갈라진 입술은 파도처럼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던 사람이 낮게 내뱉은 한마디. 그 늙은 몸뚱이, 어차피 곧 무덤에 들어갈 거 아니여. 오늘 밤에 보내버려도 아무도 아쉬워할 사람 없어. 오늘이 당신 마지막이다. 그 소리는 시칼이 번쩍 빛을 반사하듯 짧게 스쳤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남았죠. 복심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은 텅 비어 있었고 앞으로 밀려나는 차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가족이 이런 짓을 옆에서 벌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밤이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지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장소나 순간을 댓글로 살짝 나눠주세요.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잠들기 전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이렇게 전해주시면 제가 그 마음에 기쁘게 화답하겠습니다. 그럼 여름의 바닷바람이 창문을 긁어대던 그 무서운 순간부터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복심은 젊을 때부터 손맛으로 살았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태생이라 말끝은 툭툭 끊어졌지만 속정 하나만큼은 주변에서 정평이 났죠. 새벽 5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고 식탁 위에는 늘 깨끗이 씻어놓은 배추 서너 통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소금물 농도는 언제나 균일했고 새우젓은 비린내 없이 감칠맛만 보였어요. 찹쌀풀은 덩어리 하나 없이 매끈했고 고춧가루는 색이 도톰하고 싱싱했죠. 아파트는 복도식 1층. 여름이면 복도에 파리가 2~3마리 돌아다녔고 겨울이면 문풍지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낡은 장판 위로 바람길을 만들었어요. 부엌 창문 바로 바깥은 작은 장독대였는데 비 온 뒤엔 독 항아리 벽에 물방울이 오래 앉아있곤 했죠. 그 위에 복심이 심어둔 쪽파와 부추, 화분이 고개를 살짝 숙이는 날이면 그녀는 늘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화분 밑을 적셔주곤 했습니다. 윤미라, 복심의 딸은 정갈한 사람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늘 하나로 묶고 입술엔 연한 색만 바르는 나이보다 단정해 보이는 스타일. 말수가 적었고 무엇보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일정했죠. 엄마, 병원 예약 잡아둘게요. 엄마, 요즘 검사 빨리 받는 게 나아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누가 봐도 효녀였고 경로당 사람들도 따님이 든든하시네 하며 부러워했죠. 장도훈, 사위는 중고차 매입 판매 일을 했습니다. 말은 달콤했고 손은 어찌나 빠르던지 복심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사람이었죠. 특히 자동차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죠. 어머니, 경차라도 타이어는 제때 갈아줘야죠. 브레이크액은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자주 봐야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심은 미묘하게 안심이 되곤 했어요.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는 않아도 누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은 마음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서아. 이 아이는 외할머니 앞에서만 수다쟁이가 되었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부엌이었어요.
식탁 끝 의자에 털썩 앉으며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하며 하루를 쏟아냈죠. 복심은 밥은 먹고 다녀라 하며 밥을 늘 한 숟갈 더 얹었죠. 손녀 덕분에 학교 생활, 친구 이야기, 다음 주 수행평가, 음악 키워드가 붙은 온갖 새로운 단어들이 복심에게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가족은 잘 굴러가는 시계 같았어요. 부엌식의 초침은 일정하게 움직였고 모든 게 평화로운 잘 빚어진 도자기 같은 형태의 가족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어긋남이 보였어요. 복심이 현관 열쇠를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독대 위에 올려둔 열쇠를 찾으려고 거실 서랍을 헤집고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도 가스 밸브를 몇 번씩 만지작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라는 엄마 요즘 치매가 빨리 와요라며 단정한 어투로 병원 얘기를 꺼냈고 사위 도우는 의사 친구가 있는데 상담만 받으면 돼요 하며 보험 얘기를 같이 꺼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집 현관 쪽에 보험 설계사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죠. 명함에는 노후 안심 플랜 같은 말이 적혀 있었고 우편함에는 복심 이름으로 두툼한 봉투가 넣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봉투는 늘 미라의 손끝으로 곧장 사라졌어요. 비가 내리던 평일 저녁이었어요. 집 창문에 빗방울이 많이 맺히던 날, 복심은 거실 소파 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손끝으로 바늘기를 통과시키던 중 안방 문틈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보았어요. 누군가가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말하듯 조용히 떨어지는 빛. 그 빛 사이로 사위의 낮은 목소리가 올망졸망한 구슬처럼 굴러나왔습니다. 미라야,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차의 브레이크 라인만 건드리면 돼. 노인네 사고는 원래 그렇게들 나는 거야. 병원 기록은 내가 만들어. 치매 소견만 있으면 돼. 복심의 손끝에서 바늘이 툭 떨어졌죠. 부엌 바닥에 오래된 타일에 짧고 맑은 금속성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울림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딸 윤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낮고 아주 작게 흔들리는 어조로. 도훈아, 말 조심해. 서아가 집에 있어. 그래도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보험은 이미 드러났고 수익자는 너야. 이 정도로도 계획하는 것도 힘들었어. 복심의 목 뒤로 서늘한 감각이 흘러내렸죠. 그때 문손잡이가 살짝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방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미라가 얼굴을 내민 채 부엌을 한번 쓸고 봤고요. 눈을 마주친 복심에게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국 끓여서 먹죠. 비도 오니까 우거지국으로 부탁드려요.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시계바늘이 몇 칸 더 움직인 뒤 복심은 조용히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어요. 비옷을 집어들고 우산을 챙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이 군데군데 꺼져 있어서 켜진 등 밑만 환하고 둥그렇게 비치고 있었어. 그 사이사이는 캄캄해서 사람 그림자라도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바닥에는 얇은 물기가 번들거렸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목구멍으로는 눅눅한 냄새가 쑥 밀려내려갔죠. 복심의 은색 모닝 앞바퀴 쪽을 보니 손바닥만 한 검은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비추자 가장자리는 번들번들 윤기가 돌았고 한가운데는 콘크리트 거친 모래가 얼룩에 박혀 있었습니다. 복심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중얼거렸죠. 이게 뭐고? 기름 같기도 하고 누가 일부러 흘린 기가. 타이어 옆엔 잘린 케이블 타이 조각이 손톱만 한 크기로 나뒹굴고 있었고 운전석 발판 밑에서는 까만 비닐끈 매듭이 얇게 삐져나와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왜 여기 있노? 차 발판에선 이런 게 나올 리가 없는데. 다음 날 우편함에는 하늘생명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봉투가 꽂혀 있었죠. 수취인은 박복심. 복심이 봉투를 빼내 손바닥으로 뒤집었다 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볼게요. 요즘 이런 서류 헷갈리면 손해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복심은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2번, 3번 손을 내밀었고 복심은 그제야 봉투를 건넸죠. 미라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봉투를 서랍에 밀어 넣었고 그 순간 복심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랍 비밀번호 패드에 찍힌 얼룩의 모양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숫자 4개가 누군가의 손끝 모양처럼 찍혀 있었거든요. 그날은 비가 갠 주말 저녁이었어요. 낮 동안 후텁지근했던 습기가 바람에 실려 빠져나가던 때였죠. 복심은 해가 질 저녁 잠깐 차를 몰고 나가려 했습니다. 은색 모닝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하지만 복심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죠. 복심은 습관처럼 브레이크 좀 밟아봐야지 하며 지하 주차장 안에서 페달을 눌러봤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녀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빗방울이 잦아들며 반짝거렸고 가로등 불빛이 물기를 머금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비쳤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은 습했고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한 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복심은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경사가 있는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순간 차가 이상하게도 스르르 속도를 더 냈습니다. 복심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죠. 어머야, 페달이 푹 깊게 들어갔는데 차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놀라서 2번, 3번 더 연달아 밟았지만 이번엔 페달이 바닥까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쏠렸습니다. 복심의 2 손이 운전대를 움켜쥐며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래. 라디오는 여전히 느긋하게 노래를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차창밖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힌 듯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안도로 옆 절벽 아래에서는 검은 파도가 쿵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 굉음이 차 안으로 그대로 울려 들어왔습니다. 복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차는 내리막을 따라 점점 더 빨라졌고 바퀴에서 끼익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안 돼. 멈춰야지, 멈춰야지. 복심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세게 꺾어 도로 옆 비상주차대를 노렸습니다. 바퀴가 미끄러지며 콘크리트 턱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앞범퍼가 기둥을 긁으며 콱하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차 안은 쿵하고 흔들렸고 그녀의 몸은 안전벨트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몇 초 후 차는 결국 턱하고 멈췄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순간 복심은 머리가 핑 도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등엔 힘이 빠져 축 늘어졌습니다. 이게 뭐시여, 브레이크가 왜? 복심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켜고 차 밑을 비춰보니 검은 액체가 얇은 실처럼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일 냄새가 훅 끼쳤죠. 바닥에는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것 같은 검은 얼룩이 다시 또렷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심의 머릿속에 사위 도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괜히 차 열쇠를 들고 나가던 그의 뒷모습, 그리고 어머니 차 정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던 말투.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복심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그랬네. 그녀의 손등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온몸을 전율처럼 스쳐 지나갔죠. 복심은 여전히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차는 비상주차대에 덜컥 멈춰 있었고 앞범퍼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죠. 핸드폰 불빛 아래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검은 액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가 손댄 기다. 복심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퍼지며 도로를 환하게 갈랐습니다. 복심은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누구지? 이 밤중에 익숙한 SUV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더니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 장도훈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차가 왜 이래요? 그의 목소리는 놀란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 호흡이 일정하고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복심은 화들짝 놀라 다시 되물었죠. 장서방 네가 여기 웬일이고? 이 밤중에 도훈은 다급한 듯 뛰어오더니 차 밑을 슬쩍 엿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래된 차라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 호스가 사가 터진 모양이네. 요즘 같은 계절에 차 관리 안 하면 금방 이래요. 입술은 걱정스러운 듯 움직였지만 눈빛은 어디선가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사람처럼 차분했죠. 복심은 떨리는 손으로 앞범퍼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서방 이 차 분명히 누가 건드린 기라. 멀쩡하던 게 어째 하루아침에 이래 되노. 도훈은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괜한 의심은 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 바로 정비소 가져가서 싹 손볼게요. 타이어도 갈아야겠네요. 그는 다시 차 밑으로 몸을 숙여보더니 바닥에 고여있는 검은 액체에 손가락을 찍어 냄새를 맡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맞네요. 브레이크 액이에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건 흔한 고장이에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어머니는 그냥 푹 쉬세요. 복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놀라기는커녕 너무 태연하고 너무 익숙한 태도였거든요. 이놈이 내 반응까지 지켜보러 온 기가. 복심은 굳은 손으로 운전대에 기대 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됐다. 오늘은 내가 직접 정비소에 가져간다. 니는 손 안 대도 된다. 도훈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금세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뭐 그러셔도 되죠. 제가 괜히 나섰나 보네요. 하지만 그가 돌아서 SUV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복심은 확실히 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잠깐 냉소처럼 휘어진 걸. 복심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죠.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위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왔다는 것. 다음 날 오후 복심은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무말랭이 한 줌, 멸치 한 봉, 고운 소금 한 봉, 양파 한 망. 손에 익은 것들만 골라 카트에 담았죠.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열던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동전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딸깍, 딸깍, 탁. 알루미늄 동전들이 타일 바닥을 튀며 번쩍였고 소리는 마치 시장 바닥의 작은 종소리 같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복심에게 꽂히는 속도는 그 소리보다 더 빨랐습니다. 계산대 줄에 서 있던 젊은 여자 하나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갸웃했죠. 아르바이트생이 허리를 깊게 숙여 동전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복심은 손사래를 치듯 짧게 대답했죠. 괴한다. 그러나 뒷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낮게 웅성이는 소리는
끝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드시니 힘드시지. 요즘 계속 혼자 다니시네. 따님이랑 같이 오시지. 복심은 말없이 장바구니 봉투를 챙겨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이 울렸습니다. 가족이라고 이름 붙은 방. 복심도 늘 눈팅만 하는 그 방이었죠. 엄마가 오늘 마트 계산대에서 동전 쏟으셨어. 요즘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 잠시 뒤 사위 도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의사 친구한테 상담 잡아둘게. 요양센터도 미리 알아보자. 엄마는 싫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설득해야지.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집어넣자. 기록만 남겨두면 나중에 보험 처리도 수월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복심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 단톡방. 자신도 들어와 있는 그 방에서 자기 얘기를 투명 인간처럼 나누고 있는 거였죠. 오타도 잘못 들어간 것도 아닌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 복심의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방 안을 허옇게 칠했고 그녀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손톱 끝으로 나뭇결을 긁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흠집들이 가만히 늘어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미라가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왔죠. 갈색 봉투 위에 복심의 이름이 굵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엄마, 이건 제가 볼게요. 요즘 이런 건 서류 실수하면 손해이기도 하고. 복심은 순간적으로 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거 내 이름이다. 내가 보면 안 되나. 미라의 눈이 찰나 동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매끄럽게 정리됐죠. 엄마, 요즘 열쇠도 자꾸 잃어버리시잖아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정리해 둘게요. 엄마가 괜히 잘못 건드리시면 큰일 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복심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서랍 문이 닫히며 패드 자물쇠에 네 자리 숫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복심은 무심한 듯 그 과정을 바라보았죠. 숫자판에 유난히 진하게 묻은 지문 자국이 몇 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이 서서히 맞춰지며 하나의 조합으로 엮여갔습니다. 매일 밤이 깊어갈수록 전화 소리가 더 잦아졌습니다. 부엌에서 미라는 친절한 투로 지인들의 병원 이름을 하나씩 읊었죠. 거기 치매 전문의 있대. 여기 요양원은 시설이 괜찮다더라. 도훈의 목소리는 복심의 방안 끝에서도 들려왔습니다. 내가 차는 처리할게. 브레이크 문제라면 보험으로도 가능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낫지.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복심은 방 안불을 끄고 가만히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잠시 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문틈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와 도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복심은 발걸음소라도 죽인 채 그들의 방으로 살금살금 향했죠. 이번에 확실히 해야 돼.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치매 진단 나오면 바로 요양원 보내자. 그래야 보험도 문제없고 나중에 재산 처리할 때도 확실해져.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죠. 노인네가 차를 혼자 몰다가 사고 나면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해. 이미 브레이크는 손 봐놨으니까. 다만 증거만 잘 정리하면 돼.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 생명보험, 부동산 서류, 엄마 도장 찍힌 것도 있고. 만약 혹시라도 눈치채시면 치매라고 몰아가면 돼. 그녀는 얇게 웃으며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 그러니까 노인네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문틈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복심은 두 손을 가만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꺼풀 위로 얇게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지만 눈동자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밤, 전기포트에서 틱하고 전원이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며 작은 마찰음을 냈고 서아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이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코끝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작은 손에는 휴대폰이 땀에 젖은 채 꼭 쥐어져 있었죠. 할머니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복심은 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아가 비틀거리듯 다가와 그 옆에 걸터 앉자 어깨가 오들오들 떨리는 게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우노, 우리 서아? 복심이 손등을 대보니 아이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목젖이 덜컥덜컥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죠. 제가 아빠랑 엄마 통화한 거 우연히 녹음했어요.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버틸 수가 없었어요. 복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휴대폰 화면을 열었고 녹음 어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낮고 눌린 사위 도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라야, 보험은 다 드러났다. 수익자는 내 이름으로. 특약도 다 걸어놨으니까 사고만 나면 한 푼도 안 줄 일 없어. 브레이크는 지난번에 아쉽게 놓쳤으니 다음은 계단이다. 엘리베이터 앞 CCTV 각도만 잘 피하면 미친 노인네 굴러떨어져도 아무도 수상하게 안 본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끝에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훈아 제발 그만하자. 엄마가 다치면 그러자 도훈이 더욱 낮고 차갑게 잘랐습니다. 입 닥쳐. 내가 흔들리면 끝이야. 너도 빚 잔뜩 있잖아. 지금 포기하면 우리 다 끝장나. 노인네는 어차피 오래 못 살아. 차라리 지금 처리하면 우리 앞길이 살아. 내가 엄마 딸이라는 걸 잊어. 잠시 정적이 이어지더니 미라의 목소리도 한층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계단으로 안 되면 가스도 있어. 내가 몰래 가스 밸브만 잠시 열어두면 노인네 혼자 살다가 그만. 그래, 바로 그거다. 불 붙이기만 하면 끝이지. 보험사에선 사고사로 처리한다. 그리고 기록만 남겨놔라.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 주변에 흘려둬. 그래야 나중에 조사 나와도 문제없다.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잡히고 다시 휴대폰이 고요해졌습니다. 복심의 턱 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등허리를 곧게 펴고 손등에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죠. 서아는 더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작은 손등이 떨려서 할머니의 무릎 위를 덜컥덜컥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죽이려고 해요. 제가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 너무 무서워요. 저 어떡해요. 엄마가 저한테도 가끔 할머니 정신이 요즘 많이 헷갈린다고 말 맞추라고 시켜요. 저 그 말 절대 못하겠어요. 복심은 아이의 떨리는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말 하지 마라. 니는 그런 거 할 애 아니다. 서아는 얼굴을 들어 올렸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렀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무서워요. 복심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서아야, 니는 할머니 옆에만 있어라. 네가 할머니 숨통 열어줬다. 복심은 앉은 자리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커버 안쪽에 묵은 먼지가 고르게 앉아 있었고 방 한켠의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반사빛을 내고 있었죠. 그녀는 아이의 뒷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자 복심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가 장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복심은 숨을 잠시 고르며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눈빛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안방 서랍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디지털 키패드 위에 복심의 손이 얹혔습니다. 어젯밤 머릿속에 새겨둔 4자리 숫자를 손끝으로 더듬듯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의 월과 일 앞뒤를 바꿔가며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삑 빨간 불. 두 번째, 다시 삑 짧은 경고음. 세 번째, 띠링 낮고 명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서랍이 서서히 열리자 안쪽엔 정갈이 정리된 맞춤 정리함이 드러났습니다. 첫 칸에는 각종 보험 약관과 작은 봉투들, 두 번째 칸에는 지갑 크기의 인감도장 케이스, 세 번째 칸에는 굵은 글씨로 피보험자 박복심, 보험 수익자 윤미라라고 적힌 생명보험 증권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심은 손가락을 떨며 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보험 금액. 눈이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입원 일당 차곡차곡 쌓인 단어들이 마치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벌써 날 죽일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 가복심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가 곧 주먹을 움켜쥐며 분노로 치환되었습니다. 내 피부치가 내 딸이 서아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을 덮었습니다. 할머니 복심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책상 위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허겁지겁이 아니라 침착하게. 작은 가방에서 꺼낸 스캐너를 곱게 펼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기계의 빛이 파란 줄로 서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복심은 숨을 고르게 고쳐 쉬었습니다. 스캔된 파일은 서아의 노트북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아는 놀란 손놀림으로 파일명을 날짜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날짜별, 이건 항목별로 따로 저장하면 돼요. 나중에 찾기 쉽게요. 그 말에 복심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인감도장은 각도까지 맞춰 케이스 안에 닫아 넣고 서류는 처음 꽂혀 있던 순서와 방향 그대로 맞춰두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길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도 열어본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복심의 은색 경차로 향했습니다. 복심은 단골 정비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내 차 좀 봐주실랍니까? 브레이크가 영 불안합니다. 어르신, 바로 오이소. 리프트 비워놓을게요. 정비소는 오래된 철문에 파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검게 눌린 타이어 자국과 기름 얼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차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자 사장님이 손전등을 입에 물고 호스를 살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던 사장님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누가 손댄 기라. 보이십니까? 호스에 얇게 칼집을 내고 테이프로 한번 감았다가 떼어낸 흔적. 이렇게 해놓으면 평소엔 멀쩡한데 내리막에서 힘이 걸리면 바로 밀려버립니다. 복심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정비 기록표를 작성했습니다. 작업자 성명, 날짜, 시간, 상태 소견. 종이에 박힌 글씨 하나하나가 날, 선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심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사장님, 큰 은혜 입었습니다. 사진하고 기록, 꼭 간직해 주이소. 사장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건 증거가 전부입니다. 필요하면 내가 증언도 해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심은 서아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켜고 작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엄마가 지운 메시지도 일부 복구가 돼요. 이 버튼 누르고 이 파일을 열면 돼요. 모니터 화면에 희끄무레한 글씨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회색으로 번진 문장들이었지만 의미는 선명했습니다. 차는 내가 처리해. 기계 문제로 만들면 끝. 요양센터 예약은 도장만 받으면 돼. 노인네 얘기는 주변에 슬쩍슬쩍 흘려. 복심은 한 줄 한 줄을 조심스레 읽고 캡처했습니다. 파일명에는 시간, 발신자, 그리고 첫 문장을 적어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위 작은 CCTV 렌즈를 확인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흐릿한 영상 속에서 장도훈이 밤 9시 12분에 차 열쇠를 들고 나가 9시 34분에 돌아오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조그만 점처럼 찍힌 그의 어깨선,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넣는 날렵한 동작. 복심은 프레임을 멈춘 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앞에 놓인 작은 전화기, 카메라, 노트북, 서류 뭉치.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 이 증거들을 세상 앞에 꺼내 보일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막 마친 시간, 미라가 유난히 화사한 표정을 하고 복심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반짝거리는 청첩장 같은 종이가 들려 있었죠.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저랑 도훈 씨가 이번에 구청에서 효부상 받게 됐어요. 복심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효부상? 너랑 도훈이가?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엄마 오랫동안 모시고 사는 효녀라고 동네에서 추천을 했나 봐요. 구청장님이 직접 상을 주신다네요. 뒤이어 도훈이 고개를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꼭 오셔야죠. 덕분에 우리가 상 받는 거니까. 구청에서 어르신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놨대요. 복심은 속으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던 인간들이 정반대로 효부상을 받겠다니. 그 얼굴에 서린 뻔뻔함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미소를 띄었죠. 그래, 내가 꼭 간다.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며칠 뒤 구청 대강당. 무대 위에는 효부상 시상식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사회를 받고 객석에는 수많은 지역 주민, 기자, 구청 관계자들까지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라와 도훈의 차례. 사회자가 힘주어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가족 화합에 헌신하신 윤미라 씨와 사위, 장도훈 씨가 함께 효행을 실천하셨다 하여 특별 표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서는 아이고 훌륭하다 저런 딸과 사위 두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탄성이 이어졌죠. 구청장이 꽃다발과 상장을 미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효부세요. 미라는 눈물을 살짝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희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훈도 멋쩍게 고개를 숙이며 허리를 깊게 숙였죠. 순간 복심은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이 자리에 효부상 수상자로 서 있다니. 복심은 손에 쥔 낡은 휴대폰과 서류 묶음을 꽉 잡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가 무대의 마이크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청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고 사회자가 말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복심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울려 퍼지는 도훈의 낮고 음습한 목소리. 미라야, 보험 다 드러났다. 수익자는 내 이름으로. 브레이크는 실패했으니 다행 계단이다. 엘리베이터 CCTV만 각도 피하면 된다. 도훈아, 제발 그만 입 닥쳐라. 너도 공범이다. 어차피 니도 빚에 목매 있잖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손을 멈추었고 기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복심은 인쇄물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몰래 들어놓은 5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내 딸 윤미라. 그리고 이건 정비소에서 확인한 내 차 브레이크 호스 사진. 칼로 칼집 내놓고 테이프로 감았다 떼어낸 흔적. 내 딸, 내 사위가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준비한 증거입니다. 복심이 소리쳤죠. 관객석에서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친엄마를 죽이려고 어떻게 효부상 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마이크를 붙들었습니다. 아, 아니요, 오해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남편이 도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미라야. 니도 다 알았다, 아이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커져만 갔습니다. 복심은 고개를 바짝 세우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습니다. 이것들이 효부입니까? 가족입니까? 내를 치매라 몰고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는 게 효부랍니까? 사람들 눈앞에서 체면이 다 무너진 도훈은 결국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닥쳐, 늙은 년아. 너 같은 늙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냥 죽어버리지. 왜 살아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지랄이야. 대강당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노인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저런 놈이 사람이요? 살인마지. 도훈은 여전히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이미 치매 환자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너 같은 거 살아있어봤자 짐덩어리일 뿐이다. 미라는 옆에서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잠깐 눈이 멀었을 뿐이야. 복심은 눈을 치켜뜨며 그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사람 목숨 앞에서 눈이 멀면 그게 살인자지. 니는 내 딸 아니고 그냥 내 원수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웅성거렸습니다. 효부상이라니 기가 막히네. 신문에 나겠다. 이게 뭔 난리래.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경찰을 불렀고 구청 관계자들이 다급히 움직였습니다. 복심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세게 쥐고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봐두이소. 겉으로는 효부라 포장하고 뒤로는 자기 친정 엄마를 죽이려 한 인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가면을 확 벗기러 왔습니다. 박수도 탄식도 분노의 목소리도 뒤섞인 채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체면과 명예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상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이크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도훈의 늙은 년아 라는 막말과 복심의 니는 내 딸 아니고 내 원수다라는 단호한 말이 그대로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 플래시를 연달아 터뜨렸고 촬영 중이던 지역 방송 카메라도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가판대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효부상 수상자 사실은 시어머니 살해 공모 혐의 구청. 시상식 아수라장 사위딸에 가면 벗겨져 신문 사진에는 눈물 흘리며 변명하는 미라, 욕설하며 달려드는 도훈, 그리고 증거를 들고 선 복심의 모습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대대적으로 저녁 뉴스에서도 메인으로 보도됐습니다. 효부상을 받은 여성이 사실은 시어머니 살해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녹음과 보험 증권, 정비소 소견서까지 증거는 명확합니다. TV 화면 속에서 도훈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닥쳐, 늙은 년아. 그냥 죽어버리지. 왜 살아서 우리 인생을 망치냐? 사회자는 굳은 얼굴로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은 참석자들의 충격을 더했으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길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엄마를 죽이려다 효부상이라니. 남보기 좋은가면 뒤에 저런 속셈이 있었구먼. 효부상은커녕 구속감이지. 며칠 후 구청에서 정식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대낮 경찰차 2대가 미라와 도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골목 담벼락을 훑쳤고 주민들이 문틈과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미라 씨, 장도훈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에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문이 열리자 얼굴이 잿빛으로 질린 미라와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푹 숙였고 도훈은 억지로 당당한 척 어깨를 폈지만 발끝이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대문 앞에는 복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웃 몇 명이 그녀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시원하시겠어요? 복심은 아무 대답 없이 눈만 반짝였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미라가 울먹이며 복심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발 말 좀 해줘. 오해야, 오해야 엄마만 봐준다 하면 나 살 수 있어. 도훈도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어머니 말 한마디면 경찰도 다르게 보겠죠. 제발 좀 살려주이소. 그들의 눈빛은 애원으로 번져갔지만 복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단 한 톨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훈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입술이 일그러지며 고래고래 욕을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맞나 저게. 돈 많다며 진작에 돈 내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다 늙은 년이 꽁꽁 싸들고 앉아 있어 봐야 뭔 소용인데. 차라리 죽어서 물려주는 게 낫지. 미라까지도 눈물 범벅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냥 돈 좀 주셨으면 우리가 왜 이런 짓까지 했겠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돈을 숨겨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웃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두 사람을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다 기록됩니다. 도훈은 여전히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이 늙은 년아. 네가 진짜 원흉이다. 우리가 망한 건 다 네 탓이다. 복심은 경찰차로 실려가는 딸과 사위를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지막까지 구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니들이 날 버린 순간 나도 너희들을 버렸다. 경찰차 문이 쾅 닫히며 파란 불빛이 다시 번쩍였습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골목 가득 번졌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선 복심의 표정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라와 도훈의 이름은 전국 뉴스에서 가족을 죽이려 한 가짜 효부 사위로 불렸습니다. 체면과 명예는 돌이킬 수 없이 산산이 부서진 채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낡은 집의 작은 마루에는 햇살이 사선으로 들어와 바닥을 노랗게 적셨습니다. 우편함에는 낯선 글씨체의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심은 부엌 식탁에 앉아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미라와 도훈이 보낸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미라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가 경찰에 탄원서만 써주면 감형받을 수 있어. 엄마가 우리를 버리면 피는 물이 아니라고 욕먹을 거야. 글씨 사이사이엔 눈물 얼룩 같은 게 번져 있었지만 끝부분은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만 진작에 내놨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결국 다 엄마 탓이야. 두 번째 편지는 도훈의 글씨였습니다. 박복심, 네가 진짜 인간이가? 다 늙은 년이 돈 꽁꽁 숨겨놓고 우리 인생 망쳐놨다 아이가. 어차피 죽을 팔자였으면 얌전히 돈이나 물려주고 갔으면 될걸. 네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났다. 당장 나가서 우리 살려내라. 복심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똑바로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한 겹 두 겹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옆 작은 철제 쓰레기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는 금세 시커멓게 말려 올라갔고 종이 끝에서 하얀 재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심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불씨를 지켜보다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책가방을 툭 내려놓자마자 부엌에서 김치찌개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심은 조용히 손녀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네, 할머니. 너무 고맙다. 서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뭐가요? 복심은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할매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게다. 네 용기가 우리 집안 살렸다. 서아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그냥 할머니가 잃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말 시킬 때 전 그게 지옥 같았어요. 복심은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오래 버틴 어른의 온기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며칠 뒤 복심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인 박복심 전 재산 총액 10억 원 손녀 윤서아 단독 상속.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이 선택이 확실하십니까? 아끼면서 억척같이 모았던 10억 서아를 위해 줄랍니다. 서아만이 내 피부치요. 내 진짜 가족입니다. 복심은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묵은 짐이 탁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족쇄가 아니라 손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커피포트가 틱 소리를 내며 끓기를 멈췄습니다. 복심은 갈색 머그잔에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따르고 마루 끝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느릿하게 불었고 낡은 창살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복심은 차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피부치한테 칼 맞을 때라 카더라.
내가 그 말을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아이가. 근데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더라. 나를 믿어준 손 하나, 내 곁에 있어준 마음 하나. 그게 진짜 복이고 재산이다. 녹차의 쌉쌀한 맛이 혀끝을 스치자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안도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심은 손녀 방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자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 모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남은 날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건 오직 우리 서아한테만 남길 게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니께.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복심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맺으며 우리 마음 한켠을 건드리는 물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겉으로는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마음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남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심의 딸과 사위는 눈앞에 돈을 줬다 결국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린 서아는 끝까지 진실을 붙잡았고 할머니 곁에서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건 나와 같은 성을 쓰느냐가 아니라 나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닐까요? 돈은 언제든 잃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정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법입니다. 딸은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사위는 끝까지 변명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복심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재산을 노리는 손이 아니라 울면서도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멀어진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미뤄두었던 진심 한마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서아가 용기를 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사람의 가치는 통장에 적힌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 떠올릴 얼굴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는지가 진짜 삶의 값어치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늘 기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